1940년 2월 1일 핀란드 공군 정찰기 조종사들은 카렐리아 지역 상공을 날며 전날과 똑같은 풍경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상한 사진을 본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죠. 단 하룻밤 사이에 소련군의 대포가 200문 가까이 증가해 있었거든요. 그것도 위장하지 않은 것만 세워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핀란드를 완전히 짓밟기 위한 거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12월 겨울 전쟁 초반 핀란드군은 소련 붉은 군대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눈 덮인 숲에서 펼쳐진 게릴라 전으로 소련군을 괴롭혔죠. 하지만 1월 한 달 동안 소련은 조용히 재편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티모셰코 장군 휘하에서 전술을 재평가하고 병력을 훈련시키고 엄청난 양의 포와 탄약을 국경에 집결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핀란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은 1940년 2월 소련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던 순간과 그 주변에서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티모셰코의 계획은 잔혹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매일같이 포격 강도를 높여 핀란드 방어선을 지치게 만드는 거였죠. 2월 12일까지 본격적인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2월 1일 500대의 소련 항공기가 수마 지역을 카팩 폭격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공습 중 하나였다고 기록될 만큼 끔찍한 공격이었죠. 지상에서는 200문이 넘는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고요. 핀란드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포탄이 너무 부족해서 소련군의 지상 공격이 있을 때만 발포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공군도 이론적으로는 소련 보급선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니콜라이 폴리카르포프가 설계한 소련 전투기들 때문에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끊임없는 포격으로 전화선이 끊어지고 병사들은 산채로 묻혔습니다. 야외 주방은 밤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낮에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폭격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따뜻한 음식과 온기는 사치가 된 겁니다. 하지만 소련군도 여전히 12월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2월 1일 공격 패턴은 이랬습니다. 먼저 포병과 공군이 두들겨 패고 그 다음 보병과 전차가 등장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보병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열린 지역으로 접근할 때였습니다. 핀란드 기관총이 그들을 그냥 쓸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병사들이 계속 도착했으니까요. 하루에 대여섯 차례 공격이 반복됐고 손실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었죠. 티모셰코의 방정식은 잔혹하지만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부대는 순환이 가능하지만 핀란드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수비수들에게 쌓이는 부담은 그들을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수면, 따뜻함, 희망 그 자체를 박탈하면서 말이죠. 결국 핀란드인들도 무너질 거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100대의 전차가 쐐기 대형으로 공격하고 이번에는 보병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핀란드의 대전차 분대를 보내는 건 자살이나 다름없었고 그들에게는 충분한 대전차 무기도 없었죠. 2월 2일에도 같은 공격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끝나갈수록 더 무겁고 광범위하게 펼쳐졌죠. 이건 아직 정찰 공격일 뿐이었습니다. 2월 11일까지 핀란드군을 매일같이 지치게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같은 시기 북유럽에서는 또 다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노르웨이 침공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었죠. 1월 27일 베저 위붕 작전이라는 공식 명칭을 받았습니다. 베저 강에서의 연습 작전이라는 뜻이었어요. 에리히 레더 제독이 12월에 노르웨이의 나치 지지자 비드쿤 크비슬링을 히틀러와 만나게 주선했거든요. 퀴슬링은 노르웨이 점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틀러를 설득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레더가 두려워한 건 영국이 노르웨이 남부에 자리 잡으면 발트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실제로 훨씬 더 대담한 걸 계획하고 있었죠. 바로 캐서린 작전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해군성 제2일 대신의 계획이었는데 발트해로 중무장한 전함을 보내 공세를 펼치겠다는 거였어요. 처칠은 세 척의 복수급 전함, 순양함과 구축함 함대, 잠수함, 항공모함까지 모든 걸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전함 소버린, 리벤지, 레졸루션을 개조해야 했죠. 발트해가 대서해안보다 얕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배가 더 느려질 거였습니다. 사실 이 전함들은 이미 영국 해군에서 가장 느린 축에 속했어요. 1차 대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발트해의 좁은 항로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들의 380mm 함포는 독일 전함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를 관통할 수 있었으니까요. 처칠은 이 배들을 갑옷 거북이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갑옷이 핵심이었죠. 처칠은
함대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이 공중 공격과 어뢰 공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백 톤의 갑판 장갑을 추가하고 선체에 덩어리 모양 돌기를 달아 어뢰 폭발을 흡수하게 만들 계획이었어요. 대공포도 대량으로 장착할 예정이었고요. 당시 루프트바페의 폭격 능력은 아직 누구에게도 인상을 주지 못했거든요. 목표는 뭐였을까요? 스웨덴에서 독일로 가는 철광석 수입을 중단시키고 독일 군함을 추격하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연합군에 합류시키도록 설득하고 소련을 위협하는 거였습니다. 처칠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 기동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1차 대전 때 다르다넬스 해협 정복과 갈리폴리 상륙 작전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도 그였죠. 기계적으로도 창의적이어서 최초의 탱크 프로토타입 지지자 중 한 명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캐서린 작전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더들리 파운드 제독 제1해군경으로부터 말이죠. 수백 톤의 추가 장갑을 실을 배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파운드는 처칠이 공군력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고 봤어요. 특히 독일과 매우 가까운 좁은 공간에서 천천히 항해하는 배라면 더욱 위험했죠. 만약 재난이 닥쳐 함대가 사라지면 이탈리아나 일본이 독일 편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칠은 지휘에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킹 조지급 전함 완성을 명령하면서 독일 비스마르크와 티르피츠가 행동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완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장갑판을 캐서린 작전에 써야 했던 겁니다. 처칠은 9월부터 이 작전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지만 1월 20일 결국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독일의 철광석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른 연합군 계획도 있었습니다. 겨울 전쟁에서 핀란드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포함됐죠. 하지만 지금은 좀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1월 29일 스웨덴에서 열린 외교회담에서 소련은 평화 협상 의향을 보였거든요. 합법적인 핀란드 정부인 리스토 리티와 함께 말이죠. 쿠시넨의 꼭두각시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전쟁이 여전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핀란드의 소련 공산주의를 강요하려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국경과 요새에 관한 전쟁이었죠. 소련이 몇 달 전에 요청했던 것들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거였습니다. 2월은 다른 곳에서도 바쁜 달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북해에서 11만 1,200톤의 물자를 실은 40척의 선박을 침몰시켰거든요. 특히 모레이퍼스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죠. 독일 제독 카를 데니츠는 작전 가능한 잠수함이 32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6, 8척만 순찰할 수 있었어요. 2월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임명이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아돌프 아이히만을 베를린 RSHA-IVD사 책임자로 임명한 거죠. 나중에 아이히만 레페라트나 유덴 레페라트로 알려지게 될 부서였습니다.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아이히만의 사무실이었죠. 이제 그들은 독일이 합병한 지역에서 유대인 추방을 완료하고 미래의 추방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에서 말이죠. 2월 1일 일본 의회에서는 기록적인 예산이 발표됐습니다. 거의 절반이 군대에 갔죠. 무장과 훈련을 위해서였어요. 일본이 군대를 키우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그들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이 소련과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9월 이후 휴전이 발효됐지만 그건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소련이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핀란드와 일본을 상대로 말이죠. 하지만 붉은 군대의 핀란드 계획을 보니 그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수천 명을 보내 죽게 하고 또 수천 명을 보내고 그렇게 반복해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계획의 잔혹함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핀란드를 상대로 그걸 할 수 있다면 다른 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는 카렐리아에서 소련의 공세가 재개되고 독일이 노르웨이 침공 계획을 진행하고 영국이 발트해 침공 계획을 보류하고 일본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서 끝났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관련없는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각국이 다가올 거대한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1940년 2월 초 소련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유럽 전역에서 전쟁 계획들이 움직이던 한 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